원래 남들한테 조언을 하면 3달 이 정도부터 외우겠다.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요. 초반부터 외우세요. 그리고 외운 게 안 까먹어져요. 계속 한번 외우면 계속 복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고3 때 뭐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는데 고1 때부터 공부했던 게 대부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영어든 수학이든. 뭐 한 번 외우고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요. 66개명. 공부하다가 뭐 무슨 공부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자꾸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그냥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게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수험생이라 다 고만고만하고 물론 물어봐서 이렇게 해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굳이 그렇게 일일이 물어보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이렇게 걸리고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히면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공부가 쌓이면 그때 가서 스스로 깨치게 되는 게 많아요. 뭐 안 깨쳐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야 뭐 안 그렇겠지만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사시, 행시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무에서 혹시 내가 시험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사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법을 뭐 서울에서는 합격해도 뭐 이렇게 실무에서 적응을 못한다, 뭐 연수원 가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민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복잡한 이론들이 뭐 이렇게 사건에서 일어나겠어요? 뭐 민법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채무 불이행에 뭐 부수적 책임을 물으면서 뭐 어디 뭐 장판 가게에 가는데 뭐 세워놨던 장판이 뭐 넘어져 갖고 뭐 다쳤다. 뭐 백화점 가서 뭐 미끄러운 거 뭐 이렇게 밟아서 넘어져서 했을 때 뭐 과연 백화점 책임은 어디까지냐 이런 거. 근데 그 백화점 손님이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뭐 화장실 가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실제 있어요. 그런 문제가. 과연 그것도 백화점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거 소송 안 걸려요. 넘어져서 뭐 뼈가 부러지든 뭐 하든 치료비 몇십만 원만 안 나와요. 그거 갖고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들어서 뭐 1년 2년 소송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그냥 가서 뭐 인터넷 글 올리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깽판 부리다가 그냥 뭐 합의금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많은 거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은 법학 연구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 소송들은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가 너는 돈을 투자해라. 내가 가게 운영할 테니까. 그리고 수익금은 6대 4로 나누자. 딱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한 1억 7천만 원 이렇게 가져갔어요. 뭐 와이프 모르게. 썼는데 장사는 잘 돼요. 근데 배짜라. 난 뭐 못 갚겠다. 이런 거죠. 명의도 다 이렇게 누구한테 돌려놓고. 그럴 경우에 7천만 원 받아주세요. 이런 문제들. 복잡한 이론을 끼고 있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첨예하게 다루는 그런 것들은 정말 뭐랄까 학문을 위한 학문인 것 같고 실제 실무는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또 실무 연수 받으면서 다 또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실무를 써먹으니까 뭐 법조인이면 사법연수원을 배울 테고 그 다음에 뭐 행정공무원이면은 이렇게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다 가르쳐줘요. 시험 때 공부했던 것들은 실무랑은 사실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사시 2차에 7과목 헌법, 민법, 뭐 상법, 민소, 형소 뭐 이렇게 형소에서 뭐 7과목을 치는데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 거는 뭐 민법이 뭐 한 8, 90%, 뭐 그다음에 행정법 10%, 뭐 상법 뭐 요 정도지. 저도 이렇게 실무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과목들 뭐 행정 이렇게 뭐 상법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찾아보게 돼요. 사실 뭐 민법 교과서 잘 안 찾아봐요. 실무에서 필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 이론이 아니라 판례. 그래서 인터넷으로 판례만 찾아보면 돼요. 그런 실무에서 일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붙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일단 붙고 나서 다 준비하면 돼요. 자, 67개면 스터디. 스터디는 저는 반대예요. 옛날에는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학원이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학원이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학원이 워낙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스터디가 굳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해서 강제로라도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고, 정해진 양의 공부를 강제로 뭐 하루에 뭐 50페이지든 100페이지든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스터디를 해야 진도를 맞추고, 스터디 안 하면 혼자 그걸 못하고,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하나 많아요. 그렇게 억지로 스터디를 해서 진도를 맞춰야 되는 사람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 진도 스피드가 남들이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하루에 뭐 책을 200페이지를 뭐 읽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100페이지를 읽는다. 근데 스터디는 일조로 진도를 맞추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은 어디까지, 내일은 어디까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고, 그거보다 늦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공부 양과 진도 스피드가 자기한테 최적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맞춰야 되니까. 다 손해요, 그게. 그 다음 68개명.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실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새는 그 문제를 이제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문제 소송이 툭 하면 걸리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조문이나 뭐 조문 문제도 많았고 이론 문제도 많았고 판례 문제보다는 하여튼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뭐 97년, 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때까지는 교수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문제 출제하고 소송이 안 걸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소송이 들어와요. 한 문제 차이로 사실 떨어졌는데 뭐 그게 만약에 정답 두 개 있으면 나는 붙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몇백 명이 합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 복수 정답 뭐 이런 거 인정이 돼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차는 합격시키고 이제 2차를 이제 또 두 번 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소송을 피하는 거죠. 소송이 들어오는 건 주로 이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론 문제 내기를 꺼려하게 되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판례 문제. 그래서 항상 요새 보면 문제의 80%가 다 뭐 꼬리말이 붙죠. 뭐 논란이 있으면은 판례 태도로 골라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의 격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필요해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판례로 도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시험을 쳤는데, 그때가 막 이제 시험 소송이 걸릴 때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론 문제가 줄고 판례 문제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이론 공부는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판례를 굉장히 많이 외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론은 나중에 조금 보충하고, 그랬더니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 공부할 때. 요새야 뭐 다 판례를 중시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에 적중을 해갖고, 그 판례를 좀 소리했던 사람들은 점수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론보다는 판례에 집중을 했고, 이론은 정말 중요한 이론들만 뭐 한 서너 개 나오는 식이었어요. 80%가 판례였고. 그래서 제가 점수가 좋았던 게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출제 경향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똑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판단을 믿고 그대로 앞서가도록 하세요. 근데 요새 이제 판례 문제가 이제 많아지고 그러는데, 사실 조문도 중요해요. 사법시험에서 조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수원 가면은 1학기 시험 중에 뭐 한 50%는 조문 문제예요. 조문이 기본이기 때문에 조문을 소리하지 마세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출제 경향이 특별히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70년대나 80년대나 2000년대나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454페이지 봅시다. 그 사이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시험이 만약에 1차, 2차 뭐 그렇게 있다. 그러면
2차 1차 공부할 때는 1차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2차는 이제 1차 붙구나 생각을 하겠다. 괜히 뭐 2차까지 뭐 동시에 뭐 준비를 했다가 1차 떨어지면 무슨 그 낭패예요. 그러니까 그 1차, 2차가 두 개로 시험을 치는 분들은 1차 공부할 때는 1차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정말 그 시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요. 정말 한 가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모든 신경을 다 끊고 뭐 취미든 뭐든 다 끊고 운동도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고 시험만 생각하죠. 456페이지. 이것도 이제 그 사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어떤 이제 제가 얘기로 들은 어떤 분 얘기인데, 그분이 시험을 이렇게 빨리 붙었어요. 한 2년 정도에 붙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래더라, 2차를 그냥 동차로 붙었던가? 그래서 2차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한 500점 정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연수원 들어가는 걸 미루고 1년 동안 연수원 교재 다 구해갖고 모든 뭐 이렇게 참고자료를 다 구해갖고 그리고 연수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조사해갖고 1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통 그런 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탱자탱자하게 보내는데 이분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 방법도 잘 잡았고 그래서 이분이 연수원 들어가서 그 뭐랄까 전체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 다 A뿔이고 뭐 이렇게 과목별로 사실 석차가 나와요. 1등부터 1000등까지. 전 과목이 다 1등이었어요. 1등.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가다 1등이 아닌 것들도 뭐 무슨 20등, 30등 이 정도. 그러니까 70등까지가 A뿔인데 그러다 이제 그 마지막 시험에서 한 과목을 A제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2등으로 졸업하고 지금 아주 좋은 울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수원, 그러니까 사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휴학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100등 안에 들 확률로 볼 때 그냥 휴학 안 하고 들어가서 그 100등 안에 들 확률하고 1년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공부해서 100등 안에 들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3배, 4배 차이가 나요. 뭐 훨씬 확률이 유리해요. 72개명.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볼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 썼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은 뭐 무슨 그 1년이든 똑같은 그 수험 기간이 있고 뭐 고등학교라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다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죠? 책도 똑같이 지저분해지고 생긴 것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근데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뭐 90점, 100점 받고 이렇게 나는 뭐 한 30점, 40점 받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공부량이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얼마나 뜨겁게 돌아가는지는 옆에서 봐도 모르죠, 그죠?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눈에서 정말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그 머리가 펜티엄 4 그 터보를 킨 것처럼 콱콱콱 돌아가야 돼요. 실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고등생들은 공부만을 신경을 써요. 뭐 고등학교 때 뭐 무슨 연애 무슨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RCY 이런 거 안 하고 동아리 안 하고 뭐 멋도 안 부리고 뭐 괜히 이렇게 뭐 멋있는 뭐 티셔츠나 머리 기르거나 염색하는 거나 뭐 이런 뭐 안경을 뭘 쓸지 뭐 요새 뿔테가 유행인데 뿔테 쓸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뭐 하여튼 공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든 뭐든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쓰죠. 예. 뭐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 뭐 무슨 이렇게 무슨 메이커에 뭐 무슨 옷을 사달라, 뭐.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 우등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흔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뭐 그런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뭐 격언도 있죠.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라. 근데 솔직히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과정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상관없고 결과가 좋아야죠. 그죠? 결과가 좋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잘한다는 거는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결과가 좋아요. 그냥 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열심히만 할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과정을 너무 중시하는 게 아닌가. 과정은 필요 없어요. 펜펜 놀더라도 붙기만 하면 돼요. 뭐 그런 거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영어 단어 1000개를 일주일에 외워라. 그럴 때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하루에 150개씩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외워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죠. 최소 5일까지는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개 이 정도씩 외워서 5일 동안 다 외우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한번 복습을 해서 혹시 내가 헷갈리는 게 있나 이제 선별해서 집중해서 외우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결과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복잡하게 사는 게 귀찮은 거죠. 그냥 1000 나누기 7 하면 150개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하루에 150개씩 외울래. 이렇게. 안 되죠. 자, 470페이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칠 때 불리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거는 경험이에요. 요령도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시험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불리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닌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학교 입학 시험이랑 내신 시험이랑 아니면 이런 고시나 공무원 시험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꼭 이거를 못 친다는 이런 보장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는데 공부는 다 똑같아요. 모든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했겠어요?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는데도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의지가 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그때도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훨씬 늦어요. 출발선이 훨씬 뒤에요. 왜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등생들이 열심히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피곤하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공평해요. 그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머리 편하게 쉬고 놀았으니까 지금 와서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그때 경험 갖고 지금 많은 걸 써먹어요. 써먹으면서 한 절반 정도는 특별한 노하우 없이 접근하고 나머지 절반 부분의 노하우만 보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은 100%를 다 이번에 새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출발이 늦는 거죠. 하여튼 세상은 공평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참고 공부한 게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471페이지에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적어놨는데, 이건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서문 기본 영어를 마스터할 때였는데, 사실 이제 막내 누나랑 같이 자취하고 있었어요. 막내 누나는 이제 나보다 1년 이제 위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여름방학을 하니까 누나는 이제 본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충주에 이제 고등학교 옆에 큰 누나네 집에서 다니기로 했었는데 큰 누나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큰 누나가 학교 선생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고 어쨌든 하여튼 큰 누나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큰 누나 집에 안 가고 자취방으로 갔어요. 혼자. 집에서는 이제 큰 누나한테 간다고 하고 큰 누나한테는 집에 있겠다 하고 공주가 붕 뜬 거죠. 그래서 자취방으로 딱 갔어요. 뭔가 먹을 게 있으려니 갔더니 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뭐 용돈이 뭐 있겠어요. 그때 뭐 둘이 나랑 막내 누나랑 그 누나가 이렇게 4명인데 막내 누나였어요. 둘이서 아마 생활비로 한 달에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받고 살 때였어요. 86년도니까 그 정도면 살만했어요. 근데 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김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삼양라면이 50원 할 때였어요. 50원인가 100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돈이 이제 지갑에 몇천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는다는 거는 사실 모를 때였고, 뭐 엄마가 해주든가 누나가 해주든가 하여튼 이렇게 집에서 해주는 밥 그밖에 모를 때였는데, 그래서 라면을 사갖고 삼양라면을 이제 20개를 사갖고 이제 아침을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도 이제 냄비 뭐 이런 걸 이제 없어갖고 뭐 전기밥솥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사실 라면이 안 좋잖아요, 그죠? 뭐 기름에 튀기고 뭐 밀가루에다가 더군다나 또 김치도 없이 그냥 라면만 딱 놓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부터 뭐 계속 이제 성문 기본용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근데 일단 이제 점심 때 되면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 때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6개를 이틀 동안 끓여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배탈이 나요. 진짜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라면을 끓여 먹더니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그 설사라고 와서 또 공부를 해요. 배는 안 고파요, 이렇게 배탈이 나면. 그리고 점심 때 배탈 날 거 알면서 또 먹어요. 이게 참 내가 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배탈 날 거 알면서도 먹어요. 일단 먹고 나면 배는 안 고프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몸에 나쁜지도 몰랐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 짜리가 뭘 알겠어요, 시골 출신이. 그래서 또 먹고 뭐, 이렇게 뭐 또 화장실 가서 또 이렇게 설사하고, 그거를 이제 일주일을 했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성문 기본 영어를 내가 한 번을 완벽하게 끝냈어요. 다른 장에서 다 외우고 하루 10시간씩.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 전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시간이 쪼개지고, 좀 공부하다 보면 뭐 중간고사 기간이고 또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그 성문 기본 영어를 한 번을 제대로 외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의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3번을 뛰었더니 이제 영어 성적이 이제 뭐 90 몇 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전교 속차도 뭐 한 20등에서 50등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90점대 나오니까 뭐 한 5등 이 정도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걸렸죠.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뭐 큰 누나가 집으로 전화했든지 뭐 집에서 큰 누나한테 전화했든지 기호 잘했냐 큰 누나가 알아왔다. 그래서 이제 걸려서 이제 이렇게 좀 혼났었는데, 하여튼 뭐랄까, 하여튼 참 독했죠, 그죠? 예, 무식했지만 하여튼 뭐 독했어요. 그게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안 고프고, 먹는 건 다 이제 설사로 나가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야 뭐 누나가 잘 걷어먹이니까 이렇게 영양 상태 괜찮았었는데, 손목이 정말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체중계가 없었으니까 체중을 안 재는데 정말 이렇게 손목이 가늘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석사 다닐 때 이제 어떤 여자 후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살이 빠지냐. 살 빼고 싶다. 그러면서 라면만 며칠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일주일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면 먹고, 뒤에 할 건 김치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거 먹지 말고. 진짜 해요, 진짜. 진짜 하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화해봤어요. 설사가 나냐? 그랬더니, 안 난대요, 설사가. 그래서, 또 하루 세끼 계속 라면 먹었어. 했더니, 뭐 점심 때는 된장찌개 먹었는데요. 뭐, 그래. 그 다음에 너 김치 먹었어? 그랬더니, 김치 먹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김치가 워낙 몸에 좋기 때문에 김치 먹으면 배탈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끼 다 먹고, 김치도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 2끼 먹고 하나는 뭐 밥 먹고, 또 김치 곁들여 먹으면 안 돼요. 참 이렇게 살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석사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되게 멍멍한 거예요.
귀가 멍멍해, 한쪽 귀가. 그래서 또 큰이다 싶었고 입이 놓고 갔더니 뭐 귀가 빨갛게 부었대요. 그러면서 하루치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다음날 또 오래요. 또 그걸 다음날도 갔더니 뭐 다음날도 일어났더니 그냥 증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 병원을 일주일 정도 다녔어요. 매일 맨날 가서 이렇게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더니 이것도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설사가 나는 거예요. 주사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그래서 진짜로 매일매일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주사만 맞으면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4, 5일을 그래서 설사를 하는데 뭐 하루에 2번 더 그랬을 거예요. 몸무게가 그때 많이 빠졌어요. 한 4, 5kg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몸무게가 뭐 한 84 이 정도 나가다가 한 77 정도까지 빠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실 일주일 동안 그냥 완전히 굶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설사가 나는 거는. 그러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사가 나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주사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이제 설사가 멈추더라고요. 몸무게는 이미 한 7kg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몸무게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굉장히 편하게 했죠. 그죠? 예. 딱 일주일 만에 뭐 84에서 77로 빼놓고 그래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그 몸무게를 유지했었어요. 네, 이 얘기를 또 사람들한테 하면 그 이비인후과가 어디냐. 그래서 그게 참 그렇게 살 빼는 게 중요한 거고. 알려줬어요, 이비인후과를. 자, 476페이지. 공부 외 활동을 자제하라. 476페이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적인 일을 안 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테니스를 친다. 친구들 만나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요. 차라리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러는 게 가서 친구 만나서 테니스 2시간 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시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6시간 잠을 자든지 잠을 자는 게 있고 아니면 뭐 8시간 공부하고 2시간 동안 TV를 보는 게 있다. 그럴 때 공부 효과를 칠 때 뭐가 날까요? 8시간 공부하고 2시간 잠자는 게 8시간 공부하고 2시간 TV 보는 게 저는 공부 효과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시간 공부하고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게 훨씬 공부 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4시간이랑 8시간이니까 공부 양 자체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근데 2시간 동안 TV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 공부 외적인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게 공부 효과를 굉장히 감소시켜요. 잠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TV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에서 팍팍팍팍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죠. 75계명을 봅시다. 479페이지. 공부라는 거는 내공이 쌓여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죠. 성적은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야 한 번에 팍 하고 오른다. 쌓이기 전까지는 성적이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처럼 앉아서 한 30분 딱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이제 뿌듯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모처럼 공부를 했다. 굉장히 강한 만족을 느끼면서 대견하고 이제 쉬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30분 쉬고 그러다가 영원히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공부 쪽으로. 근데 30분에서는 택도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뭐 2달, 3달 이 정도 해야 그게 정말 실력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약간 공부를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굉장히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긴장을 풀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공부 습관이나 공부 모드를 제대로 탄 게 아니에요. 공부 모드를 타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뭐 한 달, 2달 최소 이 정도를 계속해야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몸에 든 거예요. 자, 76계명. 항상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개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그 제가 책에다가 뭐 되도록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도 여러분한테 안 맞으면 바꾸시고 그래서 많이 보충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484페이지 봅시다. 사실 볼 때는 이제 법전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민법 조문인데 민법은 1조부터 1100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민법에 뭐 366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충 아무데나 열어갖고 뭐 열었더니 또 200조야. 그러면 거기서 뭐 쫙 막 넘겨가면서 이제 366조를 찾죠, 그죠? 예. 그리고 딱 덮고 나중에 또 보니까 뭐 또 뭐 890조를 또 찾아야 돼. 그러면 또 착 폈더니 또 500조야. 그럼 거기서 또 뭐 800m를 또 찾아가죠. 이거 번거로워요. 법전은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불편하니까, 그 3M 포스트잇 있죠. 그죠? 이거를 10장을 다 붙인 거예요. 1조, 그 다음에 100조, 뭐 200조, 300조, 400조, 이 100조 단위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250조를 찾는다. 그러면 세 번째 포스를 딱 열면 200조가 딱 되죠, 그죠? 거기서 두 장만 딱 넘기면 2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700조를 찾는다. 그러면 800조를 딱 열었고, 거꾸로 두 장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이거 뒤에 있는 건 빨간색 아마 그 형법은 이제 300몇 조까지 있는데, 그래서 4장을 붙인 거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주 찾아보는 조문은 다 그렇게 이걸 붙여놨어요. 이러면은 찾는 게 무지무지하게 빨라져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여튼 봐서 이건 좀 번거롭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어질까 스스로 연구 개발하세요. 77개명. 하루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8시간이면 제 생각에는 준수한 것 같아요. 더 자기가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8시간을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12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요. 뭐 밥 먹는 시간, 왔다 갔다 커피 마시는 시간, 뭐 머리가 쉬는 시간.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인하려면은 강의 테이프를 듣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다음 페이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장을 놓고 싸그리 외울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의고사 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거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뭐 형사정책이든 암기과목이든 뭐든 정말 하루 종일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암기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해보니까 딱 4시간 하니까 탈진이 와요. 공부하는 것도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틀린데 뭐 기출문제 책에다 표시하는 거 그건 뭐 크게 안 힘들어요. 객관식에 마킹하는 거 이건 더 안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 하루에 15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우는 거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필요해요, 이런 공부가. 그래서 제가 4시간 했다고 여러분이 4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사람마다 틀리고 저는 체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4시간 할 수 있었지. 아마 정말 싸잡아 외울 때 정말 뭐 30분 하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2시간 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이 뭐 6시간, 7시간 외울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 외우는 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거는 몇 시간 못하고 탈진할 것이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합격 487페이지예요. 소제목으로 자투리 시간을 연연하지 말아라. 저는 합격기도 읽어봤는데 합격기 중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죠. 뭐 이렇게 5분 이상 딴 생각을 안 했다. 24시간 공부 생각만 했다. 5분 이상 딴 생각을 하면 뭐 어디 이렇게 보내더라. 어디다 적어놓고 반성을 했다. 그러니까 잡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버스를 탈 때나 뭐 식사할 때나 항상 공부 내용만 머릿속에 떠올려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합격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투리 시간에는 그냥 잡생각을 해요. 그냥 편하게 공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상념에 잠기죠. 상념에 잠기고 공부는 언제 하느냐, 메인 시간에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았을 때 그때 공부
그러니까 그 주된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자투리 시간에는 그냥 그 머리를 쉬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 공부 시간에만 공부를 해도 체력이 안 받쳐져요. 체력이 안 되는데, 뭐, 본다고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에 버스 기다리고, 뭐, 어디 식당 갈 때나,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상념이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그때 뭐, 공부 생각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자, 78개명. 자, 시험 중에 뭐 논술형 시험을 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494페이지 봅시다. 논술형 시험도 뭐 시험마다 틀린데 요새는 이제 사법시험이 문제가 세분화가 되었고 이게 출제 경향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선언 문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렇게 났고요. 다시 이제 옛날엔 논점을 스스로 찾아서 큰 문제를 답안지를 50점짜리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논점을 적어주죠. 물론 이제 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술형 시험에서 출제 경향은 사실은 일단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선언 문제가 나요. 커다란 논점으로.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딱 3, 4페이지가 나는 거예요. 3, 4페이지를 외운 사람은 점수가 아주 좋고, 나머지 1900페이지를 외워도 그 3, 4페이지를 안 외운 사람들은 빵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 2차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걸 딱 가리고 중요한 문제를 찍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을 예를 들자면 7과목이고 과목당 4개의 논점이 나온다면 4개의 테마가 나온다면 28개의 문제예요. 근데 28개 중에서 그 중요한 문제에서 최소한 20문제 이상은 나와요. 중요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이 찍어주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다 외워서 공부하는 데서 20문제 이상이 나와요. 8개는 중요한 데서 나올 수도 있고 브리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28문제 중에 20문제 이거를 잘 쓰고 나머지 8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나 이렇게 소설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해요. 찍어서 공부해요. 그래서 브리타가 나오면 다 똑같이 브리타예요. 전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할 게 없어요. 근데 그 8개 때문에 난 불안해서 도저히 찍어서 못하겠다. 난 다 외우겠다. 제가 그렇게 시험을 쳐봤어요. 그러면 예상 문제 20개, 그러니까 중요한 그 20개도 제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남들은 그걸 딸딸딸 외워서 완벽하게 쓰는데 나는 완벽하게 못 써요. 거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워요? 498페이지. 학원 강의 들을 때 그 중요한 부분을 찍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사가 찍어주면 표시를 하라고 했죠. 요거 형법 그 교과서인데 교사의 미수. 참 어려운 단어네요. 예. 어려운 한자 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사실 변호사가 돼도 연서 때도 그렇고 한자 쓸 일 별로 없어요. 판사님들도 부장판사님들도 한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 행시 기출, 단문 대비, 특혜급 그 위에 매년 나와. 글씨는 사실 형편없는데 요거 다 강사 그 행시 기출은 제가 그 행시 기출 문제를 제가 그 조사해서 써놓은 거고 단문 대비 특혜급 요거는 이제 강사가 해준 말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단문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혜급이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특혜급은 과목별로 한 2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적어놓으면 이거는 정말 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안 외울 수가 없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79개명. 논술형 시험은 공부량이 적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2차, 또 속설 중에, 사실은 1차는 쉬운데 2차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2차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2차 8번 보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실제로는 1차에 떨어졌는데 1차에 붙었다고 거짓말 치고 나중에 나 사실 2차에서 떨어졌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1차도 못 푸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창피하거든요. 그러면 1차는 붙었다고 사람들한테, 주변 이제 고시공부 안 하는 그런 이제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말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1차는 네, 되는데 2차에서 떨어졌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차가 붙기가 더 어렵고요. 그리고 2차는 공부량이 적어요. 2차만 뭐 정말로 제 친구처럼 1차는 쉽게 보는데 2차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씨 때문이에요.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들. 공부량은 과목별로 이렇게 찍어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어요. 자, 80개면 글씨. 요새는 사실 답안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쓸 양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일단은 좀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천천히 글씨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도움이 돼요. 글씨 못 쓰는 사람한테는 좀 유리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8절지로 4페이지를 쓰든가 그렇죠. 요새 사시답안지가 그거 잘 쓰는 사람은 그거를 10분 안에 다 쓸 수가 있어요. 8절지 4페이지를 잘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완벽하게 쓰면서 볼펜에 모터를 단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쓰면서 우리가 그 컴퓨터 키보드로 300타, 500타를 치잖아요. 그죠? 정말 500타의 속도로 쓰는데 완벽한 글씨가 나와요.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상상 못하죠. 그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놓고 너 한번 써봐라. 천천히 써봐라. 속도를 좀 높여봐라. 더 빨리 높여봐라. 최고로 써봐라. 제가 해봤거든요. 예, 저는 글씨를 못 쓰고 제 이제 옆에 그 연수원 이제 동기한테 오빠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잘 봐? 이러면서 오빠 이거 내가 천천히 쓰는 글씨야. 이렇게 천천히 써요. 자, 속도를 좀 높여볼게. 써요. 자, 이거는 내가 최고로 빨리 쓸 때 쫙 써요. 근데 쫙 쓰는데도 글씨가 이뻐요. 물론 약간 모양이 바뀌는데 정말 뭐랄까 정말 딱 그 표현밖에 없어. 끝에 모터가 달렸구나. 여러분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의 그 쓰는 능력은 너무 대단해요. 또 반면에 또 못 쓰는 사람의 그 부족함은 또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글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뭐 합격기 봐도 그렇고 글씨 못 써도 붙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글씨 못 쓰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쓰면서도 못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정말 못 쓰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해 못 써요. 제가 스터디를 6명이 했는데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명은 전체에서 30등인가 10등인가로 붙었어요. 철학과 나온 선배인데, 그리고 1명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글씨를 제일 못 써요. 저도 좀 못 쓰는 쪽이었는데 저는 이제 백각체를 이제 터득을 했고, 근데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글씨가 진짜 잘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글씨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글씨 때문에 붙고 글씨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스터딩을 했어요. 그 성적이 좋다는 그 선배는 거의 뭐랄까 왕이지 정도의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이거 뭐 자기의 독특한 체를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글씨를 딱 쓴 거 보면 글씨가 웃고 있어요. 웃는 글씨 봤어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씨 딱 보면은 글씨가 웃고 앉았어요.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정말 멋있는 글씨예요. 저는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제 책 제목을 이렇게 타이핑을 안 하고 손으로 쓰는 글씨를 많이 해요. 그 글씨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제가 그 선배를 생각을 했어요. 그 선배 지금 로펌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연수원대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내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글씨를 부탁을 할까. 정말 거의 서예가 정도 수준이에요. 그 시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글씨를 못 쓰면 2차를 절대 못 붙고,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2차에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연수원은 더해요. 연수원은 시험을 치는데 4학기 시험이 기록 시험인데 8시간을 쳐요. 한 과목에. 5과목을 월, 수, 금, 다음 주 화목 이렇게 5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5과목을 쳐요. 시험 시간은 8시간이에요. 8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쓰면은 이제 거기 이제 뭐 A4 용지 답을 쓰는데 보통 30페이지 이상을 써요. 8시간 동안.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솔직히 논술형 시험에서 무슨 경찰 간부 시험도 그렇고 경찰 승진 시험도 그렇고 행시 2차 뭐 무슨 하여튼 2차 시험은 다 논술이잖아요. 논에서 글씨가 정말 완전히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쓴 것처럼 뭐 등수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당락을 좌우해요. 200등 할 사람은 2000등을 만드는 게 글씨예요. 그러니까 채점을 다 교수님들이 하니까 또 채점 기준이 완전 깨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채점 기준을 세분화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글씨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채점에 영향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채점 항목 자체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답안 전체적인 인상. 그런 게 1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선시험은 그래요. 답안 전체적인 인상을 10%를 줘요. 마음대로 주는 거죠. 답안 인상이라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시 2차에는 그런 건 없겠지만, 뭐랄까. 출제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글씨가 깨끗하면 점수가 잘 가요. 그리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멋있는 글씨랑 못 쓴 글씨는 당연히 인상이 다르죠. 이 사람이 정말 잘 알고 있냐, 아니면 뭐 글씨가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게 기억하는데 내용이 좋다고 해서 그게 잘 신빙성이 가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글씨가 만약에 뭐 한 2점, 사시 2차에서 2점을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2점이라면 그 사시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점수를 몰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커트라인이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을 45에서 50 사이로 몰아놔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커트라인보다 2점 높으면은 한 중간 정도 한다고, 500점 정도 한다고, 그리고 5점 이상 높으면은 150점 정도 하고, 커트라인보다 10점 높으면 무조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글씨가 2점을 좋아할지 5점을 좋아할지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 2점이든 5점이든 그거 갖고 완전히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느 시험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글씨를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 앞부분을 깨끗하게 쓰세요. 앞부분. 10줄, 20줄 그거를 최대한 뭐 30분을 들이든 깨끗하게 쓰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날려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게 글씨는 괜찮은데 시간이 모자랐구나.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해서 동정 점수를 주죠. 근데 이제 첫 줄부터 이제 글씨 못 쓰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또박또박도 안 쓰고 그냥 평상시 그냥 뭐 이렇게 자기도 못 알아봐요.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 써놓고 고칠 때 내용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보는 글씨 있죠. 그죠? 이런 거 받침 교정하고 그런 걸 하는데 첫 줄부터 날려 쓰면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줄 쓰는데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시간도 많은데 글씨가 날아가면 이게 성의가 없구나. 기분 나쁘죠. 글씨를 고칠 수가 있어요. 제 암기장 글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서브노트 글씨가 나오는데 글씨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한번 서브노트 한번 글씨를 한번 봅시다. 서브노트는 제가 2차 공부할 때 백강체를 마스터한 다음에 쓴 건데 517페이지 했어요. 517페이지, 518페이지. 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암기장 단어 글자랑은 완전히 틀리죠. 예. 뭔가 그래도 좀 정리가 있죠. 그죠? 초등학생 글씨 같진 않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0.3mm 하이테크 펜으로 적어서 완전 깨알같이 작게 적었어요. 자, 글씨도 바뀌어요. 저는 백강 고시체, 사실 서점에 갔더니 백강체밖에 없어요, 책이. 그래서 사서 연습을 했고, 수업은 안 들었고, 근데 수업도 들어보시고, 혼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글씨를 고칠 수가 있고요. 솔직히, 안 고치면, 시험 붙기도 힘들고, 또, 연수원 성적도, 어려울 거예요. 자, 82개명. 514페이지예요. 계속 지금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2차를 볼 때 서브노트로 공부를 했어요. 단권화를 기본서 했다가 시험 4달 남겨놓고 서브노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서브노트를 적고 나머지 2달 동안 외웠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논술형 시험에서 서브노트 쓰는 거는. 그러면 사례도 서브노트를 만들고 단권화하기 편하죠. 근데 서브노트 쓸지 그냥 기본서로 단권화해서 기본서로 외울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느 거나 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했다. 근데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셔라. 저는 계속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시험 4달 남겨놓고 서브노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전에 공부한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시간 낭비가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라. 기분 나쁘죠. 글씨를 고칠 수가 있어요. 제 그 암기장 글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서브노트 글씨가 나오는데 글씨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한번 서브노트 한번 글씨를 한번 봅시다. 서브노트는 제가 2차 공부할 때 백강체를 그 마스터한 다음에 쓴 건데 517페이지였어요. 517페이지, 518페이지. 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암기장 단어 그 글자랑은 완전히 틀리죠. 예. 뭔가 그래도 그 좀 정리가 있죠, 그죠? 초등학생 글씨 같진 않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0.3mm 하이테크 펜으로 적어서 완전 깨알같이 작게 적었어요. 자, 글씨도 바뀌어요. 저는 백강 90채, 사실 서점에 갔더니 백강채밖에 없어요, 책이. 그래서 사서 연습을 했고, 수업은 안 들었고, 근데 수업도 들어보시고, 혼자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글씨를 고칠 수가 있고요. 솔직히, 안 고치면, 그, 시험 붙기도 힘들고, 또, 연수한 성적도, 어려울 거예요. 자, 82개명. 514페이지예요. 계속 지금 논술형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2차를 볼 때 서브노트로 공부를 했어요. 단권화를 기본서 했다가 시험 4달 남겨놓고 서브노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서브노트를 적고 나머지 2달 동안 외웠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논술형 시험에서 서브노트 쓰는 거는. 그러면 사례도 서브노트를 만들고 단권화하기 편하죠. 근데 서브노트 쓸지 그냥 기본서로 단권화해서 기본서로 외울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느 거나 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했다. 근데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셔라. 저는 계속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시험 4달 남겨놓고 서브노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전에 공부한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시간 낭비가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라. 뭐 그래야 뭐 또 더 이렇게 능력 발휘가 된다나 아무튼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다 이렇게 잠을 많이 잤어요. 예. 사람마다 다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론이 다 있는데, 이거는 그 지론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그 생각이에요. 그 어차피 전날 본 내용이 저 문제 안 나와요. 전날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요. 그죠? 이미 결판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시험 뭐 일주일 전 이 정도면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시험 전에 일주일 동안 봤던 내용 대세 지장이 없어요. 시험 전 일주일 동안은 사실 하루에 3시간씩만 공부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 전에 1년 동안 공부한 게 중요한 거지. 시험 전날, 시험 전에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 전에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뭐 시험 전에 뭐 시험 전날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어차피 전날 본 게 안 나오고, 그 머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그러려면 전날 잠을 충분히 자줘야 돼요. 체력을 만빵으로 비축을 해도 자, 이렇게 돼서 그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